1600년 10월 21일 일본 혼슈 중부의 세키가하라 전장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동군과 서군 16만 명이 넘는 병력이 맞붙은 이 전투는 불과 6시간 만에 끝났죠. 승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서군의 상당수가 전투 중 갑자기 편을 바꿔 동군에 합류했다는 겁니다. 이 배신의 순간이 일본의 운명을 바꿔놓았어요. 오늘은 일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야기입니다. 한 인질 소년이 어떻게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는지, 그가 어떤 선택들을 통해 2세기 반 동안 지속될 왕조를 세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543년 2월 31일 이에야스는 우카자키 성에서 마츠다이라 타케치요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로타다는 미카와 지방의 하급 다이묘였죠.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였습니다. 교토의 천황은 상징적 존재에 불과했고 쇼군의 권력도 약해진 상태였어요. 각 지방의 다이묘들이 서로 영토를 놓고 끊임없이 싸우던 시기였던 거죠. 타케치요의 어린 시절은 비극으로 점철됐습니다. 그의 어머니 오다이 노카타는 정략 결혼으로 아버지와 결혼했는데 타케치요가 겨우 1살이 되던 해에 외가와 친가의 동맹이 깨지면서 이혼당했어요. 어머니는 친정으로 돌아가 어린 타케치요는 아버지 곁에 남겨졌습니다. 그는 평생 어머니의 부재를 그리워했다고 전해지죠. 1548년 불과 6살이던 타케치요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히로타다가 강력한 오다 시족의 압박을 받자 동맹국인 이마가와 시족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어요. 이마가와는 지원을 약속했지만 대가를 요구했죠. 바로 타케치요를 인질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로타다는 고민 끝에 아들을 이마가와의 본거지인 순푸로 보냈어요. 하지만 이송 중에 오다 군에게 습격당했습니다. 타케치요는 납치되어 오다 노부히데에게 넘겨졌죠. 노부히데는 히로타다에게 위협했습니다. 우카자키 성을 넘기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요. 히로타다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죽는다면 그것도 운명이며 오히려 이마가와의 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냉철한 대답에 노부히데는 감탄해 소년을 살려뒀습니다. 타케치요는 3년간 오다 가문의 포로로 지냈어요. 그런데 1549년 아버지 히로타다가 불과 22세의 나이로 병사했습니다. 6살 소년은 적의 손에 인질로 잡힌 채 가문의 수장이 된 거죠. 다행히 얼마 후 노부히데가 죽으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노부히데의 뒤를 이은 오다 타케치요를 풀어줬고 소년은 본래 목적지였던 이마가와의 순푸성으로 보내졌습니다. 순푸에서 타케치요는 8년을 보냈습니다.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감독하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았죠. 그는 전략과 무술을 배웠고 평생 친구가 될 도리 모토타다를 만났어요. 1557년 14세가 된 그는 성인식을 치르며 마츠다이라 모토노부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이름을 모토야스로 바꿨고요. 1560년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대군을 이끌고 오다 영토를 침공했어요. 모토야스도 이 전쟁에 참여했죠. 그런데 오케하자마 전투에서 오다 노부나가가 기습 공격으로 요시모토를 죽였습니다. 이마가와의 총사령관이 전사하면서 군대는 와해됐고 모토야스는 혼란 속에서 기회를 포착했어요. 이마가와 수비대가 오카자키에서 철수하자 모토야스는 자신의 고향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는 독립을 선언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오다 노부나가와 동맹을 맺었어요. 한때 자신을 인질로 잡았던 가문과 손잡은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모토야스의 아내와 아들이 아직 순푸에서 이마가와의 인질로 잡혀 있었거든요. 1562년 모토야스는 대담한 구출 작전을 펼쳤습니다. 닌자 부대를 보내 이마가와의 성을 습격해 200명 이상을 죽이고 성주의 아들 2명을 생포했어요. 이들을 인질로 자신의 가족과 교환했죠. 이 무렵 그는 또다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에야스라고요. 역사가들에게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마지막 계명이었습니다. 1560년대 중반 이에야스는 이코이키 반란을 진압하며 자신의 영토를 강화했습니다. 이코이키는 불교 신종파의 과격한 추종자들이었는데 봉건 질서에 도전하며 세계의 사원을 중심으로 농민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에야스의 가신 중 일부가 종교적 이유로 반군에 가담했지만 그는 1564년 아즈키자카 전투에서 반군을 격파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전투 중 이에야스가 직접 선두에서 싸웠는데 그의 갑옷에 총알 2발이 박혔다는 거예요. 전투 후 그는 승려들과 평화협정을 맺고 사원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곧바로 새 사원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에야스의 무자비함을 보여주는 사례죠. 1567년경 이에야스는 이마가와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카이 지방의 다케다 신겐과 동맹을 맺고 이마가와 땅을 분할하기로 합의했어요. 하지만 이에야스는 나중에
다케다마저 배신하고 이마가와 영토 대부분을 혼자 차지했죠. 전국시대의 동맹을 바꾸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이에야스는 특히 능숙했습니다. 1569년 이에야스는 자신의 성을 마츠다이라에서 도쿠가와로 바꾸는 허가를 교토 황실로부터 받았습니다. 도쿠가와는 원래 미나모토 시족의 분파가 사용하던 성씨였어요. 미나모토는 12세기에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명문 가문이죠. 이에야스는 도쿠가와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쇼군의 혈통을 이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언젠가 일본을 통치하겠다는 야망을 드러낸 거예요. 1570년대 내내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와 함께 일본 통일 전쟁을 치렀습니다. 1570년 아네가와 전투에서 그는 수적으로 열세였음에도 아사쿠라 군을 격파하고 측면에서 아사히 군을 공격해 노부나가의 승리를 도왔어요. 노부나가는 감탄하며 이에야스에게 훌륭한 선물을 줬죠. 그러나 1572년 다케다 신겐이 2만 명을 이끌고 이에야스를 공격했습니다. 미카타 가하라 전투에서 이에야스는 참패했어요. 그의 군대는 다케다의 무시무시한 기마 사무라이에게 짓밟혔고 이에야스는 겨우 5명의 부하만 데리고 하마마치성으로 도망쳤습니다. 성문을 닫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에야스는 오히려 문을 활짝 열고 불을 피우라고 명령했어요. 문을 닫으면 약함을 보이는 거고 열어두면 적이 함정이라고 의심할 거라는 계산이었죠. 이 심리전은 성공했습니다. 신겐은 공격을 멈추고 철수했어요. 1575년 나가시노 전투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에야스와 노부나가 연합군이 다케다 카츠요리를 크게 격파했거든요. 이 전투에서 이에야스의 16세 아들 노부야스가 활약했어요. 하지만 1579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노부나가가 노부야스와 그의 어머니가 반역 음모에 연루됐다는 정보를 받았거든요. 노부나가는 이에야스에게 아들을 처리하라고 요구했고 이에야스는 마지못해 노부야스에게 할복을 명령했습니다. 아들의 어머니 스키야마 부인도 살해됐어요.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거죠. 이 사건은 이에야스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1582년 일본 역사의 분수령이 됩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부하의 반란으로 살해당한 거예요. 노부나가는 교토 근처의 혼노지 사원에서 아케치 미치히데의 기습을 받고 자살했습니다. 일본을 거의 통일했던 노부나가의 죽음으로 권력 공백이 생겼죠. 이에야스는 노부나가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오사카에서 본거지로 돌아가는 주의였습니다. 위험한 여정이었어요. 적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그는 산악지대를 가로질러 간신히 자신의 역턴의 영토로 돌아왔죠. 한편 노부나의 가신 중 한 명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재빨리 움직여 아케치를 격파하고 노부나가의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히데요시는 본래 농민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재능과 야망으로 노부나가의 신임을 얻었고 뛰어난 군사 지도자가 됐죠. 노부나가 사후 그는 재빨리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1585년 히데요시는 자신의 도요토미 시족을 세우고 일본 통일을 완성했어요.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와 협력할지 대결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1584년 두 사람은 코마키 나가쿠테 전투에서 충돌했어요. 이에야스가 전술적 승리를 거뒀지만 히데요시의 군대가 워낙 강력해서 결정적 승리는 불가능했죠. 결국 두 사람은 협상을 통해 평화를 맺었습니다. 1586년 이에야스는 오사카로 가서 히데요시에게 공식적으로 복종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한 항복은 아니었어요. 이에야스는 여전히 자신의 영토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유지했거든요. 히데요시도 이에야스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보다 동맹으로 두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1590년 결정적인 거래가 이뤄집니다. 히데요시가 호조 시족을 정복한 후 이에야스에게 제안을 했어요. 미카와와 도토미 등 5개 지방을 히데요시에게 넘기는 대신 간토 지방의 8개 주를 받으라는 거였죠. 표면적으로는 더 넓은 영토를 받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교토에서 멀리 떨어진 동쪽으로 이에야스를 격리시키는 계략이었어요. 하지만 이에야스는 이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에도라는 황폐한 마을을 새 본거지로 삼았어요. 현재의 도쿄죠. 당시 에도는 별 볼 일 없는 어촌이었지만 이에야스는 이곳의 전략적 가치를 간파했습니다. 넓은 평야와 좋은 항구를 가진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교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히데요시의 직접적인 감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에야스는 즉시 에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가신들에게 집을 짓도록 명령하고 신사와 사찰 건립을 장려했어요. 동시에 동북부 다이묘들과 외교 관계를 강화했죠. 특히 다테 마사무네와 강력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히데요시가 자신을 고립시키려 했지만 이에야스는 오히려 독립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한 거예요. 1592년부터 1598년까지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을 감행했습니다. 임진왜란이죠. 이에야스는 병참 지원 역할만 맡아 자신의 군대를 전쟁에서 보존할 수 있었어요. 동부 다이묘들도 마찬가지였죠. 반면 히데요시를 직접 따르던 서부 다이묘들은 조선의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군대에게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1598년 9월
히데요시가 61세로 죽었습니다. 그는 5살짜리 아들 히데요리에게 권력을 물려줬어요. 히데요시는 히데요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5명의 대로가 섭정하도록 했는데 이에야스가 그중 한 명이었죠. 가장 강력한 한 명이기도 했고요. 히데요시가 죽자마자 이에야스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다이묘들과 정략 결혼을 추진했어요. 히데요시가 금지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이에야스는 너무 강력해서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시다 미치나리를 자극했어요. 이시다는 히데요시의 충실한 가신이었고 히데요리를 보호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이에야스가 히데요리의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고 판단했고 서부 다이묘들을 규합해 이에야스에 맞섰어요. 1600년 7월 이시다는 정식으로 이에야스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에야스는 즉시 서쪽으로 군대를 이동시켰어요. 그의 오랜 친구 도리 모토타다는 후시미 성을 지키며 시간을 벌었죠. 62세의 모토타다는 13일간 3만 명의 서군을 막아내다가 전사했습니다. 그의 희생 덕분에 이에야스는 세키가하라로 군대를 집결시킬 수 있었어요. 1600년 10월 21일 세키가하라에서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시다는 약 8만 명, 이에야스는 약 8만 명의 병력을 거느렸어요. 표면적으로는 비슷했지만 이에야스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서군의 주요 지휘관들과 미리 밀약을 맺어둔 거예요. 전투가 시작되고 이에야스의 군대가 이시다의 중앙을 공격하자 이시다는 측면 공격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쪽 날개의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와 다른 지휘관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에야스의 포병이 그들을 향해 발포하자 고바야카와는 갑자기 편을 꺼 서군을 공격했습니다. 순식간에 서군의 우익이 무너졌고 이시다는 전장을 떠났어요. 오후 초반에 전투는 끝났습니다. 세키가하라 승리로 이에야스는 일본의 확실한 지배자가 됐습니다. 그는 실용적으로 행동했어요. 이시다와 핵심 동맹자들은 처형했지만 대부분의 서부 다이묘는 살려뒀죠. 대신 그들의 영토 일부를 몰수해 충성스러운 가신들에게 재분배했습니다. 1603년 3월 고요제이 천황은 이에야스를 쇼군으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30년 동안 쇼군이 없었던 일본에 새로운 막부가 탄생한 거예요. 도쿠가와 막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에야스는 즉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도량형을 표준화하고 새로운 화폐를 주조했어요. 에도성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했고 다이묘들에게 에도의 저택을 짓도록 명령했죠. 이건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다이묘들이 에도에 머물면서 막부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정치적 전략이었거든요. 1605년 이에야스는 쇼군 직위를 아들 히데타다에게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건 아니었어요. 오고쇼, 즉 은퇴한 쇼군으로서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특히 외교 정책은 그가 직접 관장했습니다. 이에야스는 외국 무역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국인 윌리엄 애덤스를 고문으로 두고 유럽 정세를 파악했어요. 1609년에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무역 허가를 줬고 1613년에는 영국과도 무역 협정을 맺었죠. 하지만 가톨릭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1614년 이에야스는 모든 가톨릭 선교사를 추방하는 칙령을 내렸어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종교를 앞세워 일본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판단한 거죠. 사무라이와 귀족의 기독교 개종도 금지했습니다. 같은 해 도요토미 히데요리와의 최종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히데요리는 이미 22세 청년이 됐고 오사카 성에 불만을 품은 사무라이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에야스는 이것을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위협으로 봤죠. 1614년 11월 이에야스와 히데타다는 오사카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은 난공불락이었어요. 몇 차례의 공격이 실패하자 이에야스는 포격으로 전환했습니다. 1615년 2월 히데요리의 어머니 요도도노의 저택에 포격을 받자 수비군은 평화협정을 제안했어요. 이에야스는 외곽 해자를 메우고 외벽을 허무는 조건으로 합의했죠. 하지만 히데요리 측이 벽을 재건하려 하자 이에야스는 이를 빌미로 1615년 여름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성이 함락됐어요. 히데요리와 요도도노는 불타는 성 안에서 자살했고 히데요리의 어린 아들도 처형됐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오사카 함락 직후 이에야스는 부케쇼 하토라는 사무라이 법령을 공포했습니다. 각 다이묘는 하나의 성만 보유할 수 있다는 조안이 핵심이었죠. 이로써 다이묘들이 막부에 도전할 군사력을 키우는 것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1616년 봄 73세의 이에야스는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매사냥을 다녀온 후 병이 깊어졌고 6월 1일 위암으로 사망했어요. 그의 시신은 처음에 시즈오카의 쿠노산에 묻혔다가 이듬해 니코 도쇼구 신사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신으로 추앙받았죠.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단순히 운 좋은 권력자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니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는 6살 때부터 인질 생활을 시작해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던 사람이거든요. 동맹을 수없이 바꿨고 때로는 자신의 아들마저 희생시켜야 했던 냉혹한 정치가였죠. 하지만 그가 세운 도쿠가와 막부는 265년간 일본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전국시대의 끝없는 전쟁을 종식시킨 거예요. 이에야스 이전에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통일을 시도했지만 둘 다 안정된 체제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노부나가는 암살당했고 히데요시는 어린 후계자에게 권력을 맡겼다가 결국 가문이 몰락했죠.
이에야스만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체제를 구축했어요. 강력한 중앙정부를 세우고 다이묘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안정적인 권력 승계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그의 방법이 항상 정당했던 건 아니에요. 배신과 속임수, 무자비한 탄압도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그가 없었다면 일본은 더 오랜 기간 내전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실용주의와 인내심,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가진 지도자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죠. 오늘은 한 인질 소년이 어떻게 일본의 쇼군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세운 왕조가 어떻게 2세기 반 동안 일본을 지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